지난 6월 27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퇴임을 앞둔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 후임으로 노경필 수원고법 부장판사, 박영재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수견 특허법원 판사를 임명 제청했습니다. 국회에서는 민주당 박범계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국힘은 유상범, 곽규택, 박준택, 조배숙, 주진우 의원 등 법제사법위원회 중심으로 꾸렸습니다. 민주당은 박범계, 허영, 김기표, 김남근, 박희승, 백혜련, 주철현 의원 등 검사, 변호사, 판사 중심으로 두루 포진시켰고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도 특위에 합류했습니다. 인사청문회 후에는 국회 본회의에 임명 동의안을 상정해 출석의원 과반의 찬성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국민분들께서 이 신임 대법관 임명건에 대해 주목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앞으로 새 후보가 인선되고 나면 이들을 포함한 대법관들이 향후 이재명 의원과 관련된 여러 재판에서 최종 판결을 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들 대법관이 정치검찰과 다르게 자신의 정치적 이념 성향, 주관적 철학에 치우치지 않고 오로지 명확한 법적 기준에 근거해 이재명 의원에 대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서민의 지도자 이재명 의원의 정치적 숨통을 끊어놓고 다시는 회생하지 못하도록 전방위적 공격을 자행했던 윤정부, 정치검찰 및 사법부, 국힘, 조선일보를 비롯한 수구 언론 등의 적폐 및 뉴라이트 세력을 몰아낼 수 있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혐의 증거가 없음에도 이재명 의원을 범죄자로 낙인 찍은 정치검찰 및 사법부의 수사와 판결에 기댈 것이 아니라 오로지 법대로 원칙대로 재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결격 사유가 없어 보이는 3명의 대법관 후보들을 앞세워 무리 없이 인준을 받게 하면서 뒤로는 소리소문 없이 양승태 전 대법관의 사법농단 시절로 회귀하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이재명 의원의 재판 과정과 결과도 쉽사리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관한 설명에 앞서 우선 현 법원 체계의 형성 과정과 양승태 대법원장 휘하 사법농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법원의 체계는 박정희 정권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박정희 정권에서 법원을 통제하고자 대법원장에게 법관 선발, 보직, 법원행정처장 임명 등의 권한을 모두 부여했습니다. 또 법원행정처 조직 편성도 대법원 재량으로 넘겼습니다. 이를 통해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한 대법원이 구성되었고 법원행정처는 수족이 되어 법원 전체를 일괄적으로 통제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판례연구라는 목적으로 민사판례연구회가 설립되었지만 처음 의도와는 달리 초엘리트 극소수 판사들만이 가입할 수 있는 사조직으로 변모했습니다. 점차 민사판례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대법관 등 주요 보직을 차지하면서 사법부 내 주류층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고 결국 민사판례연구회는 법원의 하나회라고 불리며 점차 세를 불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에 와서는 이 민사판례연구회 회원수가 증가하며 판사들 간의 연결성이 강화됐습니다. 또한 대법원 소속 양형위원회나 재판연구관실은 법원행정처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갔습니다. 한마디로 사법부의 관료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러한 구조를 악용해 자신의 수건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대법원이 3심, 즉 상고심 사건을 모두 처리하면서 대법관 업무가 과중된다는 이유를 들어 상고심만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상고법원 신설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상고법원의 판사들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자신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상고법원 신설을 위해서는 당시 박근혜 정부와 입법부의 협조가 필요했는데 이들을 설득하고자 재판거래, 즉 정부 및 입법부 관계자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때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는 재판 지연, 재판 개입 및 판결 방향 제시 등 재판의 독립성을 훼손했습니다. 실례로 신일본제철과 미쯔비시 등 일제 전범 기업들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고 소송을 제기한 뒤 대법원은 한일 관계를 중시하던 박근혜 정부에 발맞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에 관한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했습니다. 참고로 이 재판은 양승태 대법원장 후임인 김명수 대법원장이 일제 전범 기업들에게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의 재판 독립권 훼손이 도를 넘자 당시 법원 내 규모 있는 학회였던 국제인권법 연구회를 필두로
필두로 일선 판사들의 저항이 시작됐습니다. 그러자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는 국제인권법 연구회를 통제하는 여러 방침을 내세웠고, 이 때문에 계속 논란이 거세져 법원이 자체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판사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이탄희 판사의 폭로가 시발점이 되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농단 관계자들이 수사를 받았고, 한편으로는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사법개혁 일환으로 법원행정처 축소와 사법행정자문회의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사법행정자문회의의 경우 자문위원 9명 중 4명은 외부 인사로 법원장 후보 추천제 확대, 판결문 공개 확대, 상고제도 개선 등을 논의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외부 감사를 통해 사법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법개혁 제도가 제대로 안착이 되기 전 윤 정부에서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 수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행정처를 확대 개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노경필, 박영재, 이수견 후보와 같이 고등법원 출신의 법원 행정처나 재판연구관실 등 소위 말하는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들 위주로 대법관들을 임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로 회귀하려는 듯한 움직임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딸의 갭투자 의혹과 배우자의 복권법 혐의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이수견 후보를 제외하고 노경필, 박영재 후보는 그다지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개인적으로 추측컨대 이번에 무난한 인사를 뽑아 대법관 임명에 대해 국민적 이목을 끌지 않도록 하면서 뒤에서 조용히 사법 카르텔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감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점점 사법부의 관료화와 보수화가 공고히 되면 향후 이재명 의원에 대한 판결도 정치적으로 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불과 최근만 하더라도 서경환 대법관은 쌍방울 대북 송금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달라며 이재명 의원이 낸 토지 관할 병합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법원은 이재명 의원이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악의적인 판결을 내렸던 신진우 판사가 있는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별도의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대법원이 무조건 기각한 점은 정말로 명확한 법리적 기준에만 근거해 판결을 내린 것인지 의구심이 들게 만듭니다. 앞으로 대법관들이 어떤 판결을 내리게 될지 심히 우려됩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이번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은 사법부를 충분히 견제할 수 있다는 것을 사법부에 각인시키기 위해서라도 더 치밀하고 꼼꼼하게 준비하고 청문회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의 상황을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혐의에 대한 그 어떤 증거가 없음에도 대법원에서 정치적 판결을 내리게 될 경우, 먼저는 한국에서 법치주의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고, 또한 중도 보수란 평가를 받는 대법관들조차 극우를 자처하기에 정통 보수는 한국에서 사라졌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한국의 중도와 정통 보수는 죽고 수구 보수들이 득세하며 그들과 더불어 사법 정의는 무너졌음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금부터 검찰개혁과 더불어 사법부의 개혁에 대해서도 강하게 외쳐야 할 것입니다. 그 목소리는 대법원을 포함한 사법부에 경종을 울리게 될 것입니다.